네, 대인관계 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굉장히 더우셨죠. 벌써 한낮에는 30도가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온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온대기후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이건 열대도 아니고 온대도 아니고, 네, 우기 때가 되면 습하고 높은 온도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힘드실 줄 잘 압니다. 자, 또 올 여름에는 에어컨도 마음껏 틀지 못하는 그런 강의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처음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오해를 방치해뒀을 때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좀 더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전개하게 하는 것은 감정의 개입이죠. 이러한 감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문제는 더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결 양상에서 서로 양보 없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의 지속은 격화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 없이 이 에너지만 소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중재 방법을 찾게 되죠.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이 갈등이 해소하게 되는, 물론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갈등들은 이러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발생과 해소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독특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채택하기도 하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회피라거나 대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습관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특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상황에 맞는 갈등 해결 스타일들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이쪽은 상대의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의지이고요. 이쪽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내 이익도 그저 강조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상대의 이익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스타일, 그러니까 회피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회피 혹은 서로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패와 패 방식 혹은 막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경쟁하기 방식은 상대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나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혹은 나의 이익이 충족되도록 하는 스타일이죠. 이거 그래서 내가 이기면 상대는 지게 되는 거고 상대가 이기면 내가 지게 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가 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방식입니다. 나의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경쟁을 해결하는 스타일을 보면 반드시 내가 이겨야 돼. 승부욕을 발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경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이쪽을 보면 이쪽은 상대의 이익을 고려하지만 자신의 이익은 낮추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수용을 하는 거죠. 상대의 주장이라던가 상대의 어떤 요구 조건들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패와 승, 나는 지지만 너는 이기는 너의 방식을 수용해주는 그런 갈등 해결 스타일도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협력하기는 모두가 다 윈윈하는 방식입니다. 승승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보면 타협이죠. 부분적으로 이기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고, 이 중간 지점에서 글쎄요, 서로에게 다 좋은 것일까요?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애매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 중간 지점을 타협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스타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피하기 방식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와 뭔가 껄끄러움,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피하거나 덮어두는 스타일이죠. 아예 뭐 만나지를 않거나 전화를 피하거나 이런 식의 물리적으로 피하는 방식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아예 주제를 돌려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야 우리 그런데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회피한 방식이죠. 그리고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너희들 커플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아니 무슨 문제? 우리 사이 좋은데?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 회피의 방식은 당장은 문제를 피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평온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정면으로 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만 잘못 생각하는 건가? 네. 아니면 나는 뭔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기도 한데 상대가 계속 회피하기만 한다면 회피의 방식으로 이 갈등을 풀려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용하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하기는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배려하는 스타일이죠. 요즘 기사를 보니까 20대 친구들 사이에서 그 MBTI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서로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잠깐 또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서 나는 어떤 스타일, 뭐 ISFJ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수용해주는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도 맞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아주 싫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양보하고 말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음이 과연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내가 그냥 양보를 해줘야 이 상황이 편안해진다라는 판단 때문에 억지로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왜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런 것처럼 내가 양보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것이라면 수용하기는 회피하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진정성 있는 우와 너의 의견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번에는 네 차례야. 네가 먼저 너의 의견이 뭐 선택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는 수용은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이 갈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용하기는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집단의 개인보다는 아직은 또 어떤 집단의 어떤 정체성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체면이나 품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직도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내 주장을 막 끝까지 간절시키려고 하면 고집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뭐죠? 독재를 하려고 한다라던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집단에서 추구하는 것에 내가 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미국을 비롯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상대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만 하는 것, 이것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래 좋아, 그래 이번에도 좋아 이렇게 한다면 뭐지? 뭐가 또 저렇게 다 좋지? 라고 하면서 뭐 예스맨, 되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사람, 뭐 저기 예를 들면 호구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 얘기해봐 무조건 다 될걸?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와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경쟁하기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상대의 의견보다는 나의 의견이 더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갈등 상황에서. 이게 재밌는 것은 이 경쟁하기는 만약에 내 의견이 수용되면 상대의 의견은 배제되는 거고 상대의 의견이 수용되면 나의 의견은 배제되고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굉장히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테고 또 상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려감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것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공격성은 실제로 어떤 폭언을 하거나 넌 뭐 성격이 왜 그따위야? 아니면 네가 뭐 능력이 뭐가 있어? 왜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폭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겠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공격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지금 친절한 배신의 수동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어떤 미묘한 행동들이 나에게 공격의 의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행동을 하지만 언제까지 참여해 달라라고 했어요. 동의를 한다길래 그럼 내일까지 모두 2시에 와주시죠 라고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시간 맞춰서 올게요 라고 해놓고 오지 않는다 라거나 그런 식의 수동적인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기는 한쪽이 뭔가를 얻었다면 어느 한쪽에게는 어느 정도 상처가 발생하는 그런 갈등의 해결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타협하기가 있었죠.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타협하기는 부분적으로 물론 희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걸 다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라도 나도 뭐를 얻고 뭐 저쪽도 무엇을 얻고 협상의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 타협이 참 어려운 건 우리나라에도 협상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협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를 내가 내놓으면 상대도 뭘 내놔야 되고 상대가 뭔가를 양보했다면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그만큼 줘야 하고요. 이 이익관계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갈등 당사자들은 사실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은 성사되기가 어렵겠죠. 실패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협력하기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배려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이상적인 스타일로 여기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타협하기가 어떻게 해서 어려운지 서로에게 불신이 있다면 왜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건지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2명의 용의자를 체포를 하고 이들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같은 자리에 두지 않고 이들을 각자 다른 방에 떼어놓았죠. 이제 그림을 보면 자, A가 있고 B가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 두고 각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2사람 모두 다 자백을 하면 둘 다 모두 이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을 하면 5년, 징역 5년
이지만 둘 다 부인을 하면 1년이다. 자, 그런데 너만 자백을 하면, 너만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하면 너는 석방하고 상대는 징역 10년에 처하고, 그런데 너는 자백하면 너는 석방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가 자백을 하고 너가 부인을 하면 상대는 석방을 시키되 너는 징역 10년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답은 뭔가요? 용의자들에게는 둘 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징역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아니면 둘 다 자백을 한다면 5년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쪽에서 발생을 하겠죠. 내가 자백을 했는데 상대가 부인하면 어떡하지? 혹은 상대가 부인을 하고 나는 자백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의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싹트게 되는 거죠. 상대가 자백해버리면 상대는 석방이 되고 나는 여기에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다가 결국 선택하는 것은 둘 다 자백을 하는 이런 것을 선택할 경우의 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타협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서로 왜 믿지 못할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전력에 대한 불신도 있을 테고, 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존 욕구들이 내가 먼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타협을 이끌어내기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다 읽은 책인데 제이슨 쉔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 허위 합의 편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나는 다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답을 한 그룹을 나누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당신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규칙을 지킬까? 아니면 뭐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죠.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보다는 자,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규칙을 지키던가 지키지 않던가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최고 99%가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대답했겠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허위 합의 편향 그러니까 거짓말로 내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편향돼서 생각을 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편향들이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규칙에 대해서 잘 불신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타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각각의 갈등 스타일이 있는데요. 어떤 한 스타일이 좋고 어떤 한 스타일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효과적인 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회피의 방법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걸 굳이 내가 막 대립해서 물어뜯고 혹은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다 수용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거나 내 인생에서 그러한 어떠한 가치도 갖지 않는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경우에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는 굳이 맞서서 이것을 대응할 필요가 없죠. 회피의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것의 이익이 회피하는 것의 이익보다 적을 때, 예, 이럴 때 유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유명인의 경우 스캔들이 났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이제 어떤 그 자신과 대중과의 갈등 상황으로 보고 회피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또 추가 취재가 이루어지고 또 막 댓글이 달리고 이럴 것인데 만약 내가 여기에서 조용히 있다면 2, 3일 내에 이 소문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문제가 정말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면 오히려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수용의 스타일을 적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가장 현명한 때는 이거죠. 내가 뭔가를 막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쟁의 관계로 설정하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걸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 멈추지 못하고 뭐 자존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걸 끝까지 밀고 갔을 때 그 끝은 굉장히 그럴 수 있겠죠. 처참할 수 있겠죠.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멈추고 수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수용이 더 효과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나에게는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현재 별다른 것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부를 하도록 국가에서 유도를 했죠. 그렇지만 당장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돈 10만 원, 20만 원이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재난지원금 왜 줍니까? 반대. 그렇지만 나는 문제가 없지만 당장 뭐 얼마가 없어도 나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아주 사소한 사례이긴 하지만 뭐 점심 메뉴 같은 거 선택할 때요. 짜장, 짬뽕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짜장을 먹고 싶은데 친구가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메뉴를 통일시켜야 한다면 나는 사실 짜장을 먹어도 짬뽕을 먹어도 상관없지만 친구는 어제 과음을 했기 때문에 짬뽕을 먹어서 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가 야 짜장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래 난 상관없으니까 그럼 짬뽕 먹자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강한 신념이고 내 입장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해 주지 않을 때 혹은 이런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립 양상을 보일 수도 있죠. 한번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국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주장,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대립했습니다. 뭐 배후 세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뭐 테러 단체라던가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서 수용해주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에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장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립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그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도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하자. 이것이 홍콩 시민들에게 뭔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의해서 지금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신들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대립의 상태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그 행동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협이죠. 문제가 중요하고 또 이것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서 빠른 해결이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해야 되겠죠. 적절한 선에서 이거는 타협을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그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탈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중요하죠. 지금 적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의료진들이 모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그런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여름 다 지나고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죠. 왜냐면 오늘 당장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자, 그러자 방역당국에서는 에어컨이라던가 휴게소 시설들을 이전에 안 된다라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예산을 빨리 끌어와서 해주었죠. 그리고 어떤 뭣도 했냐면 일단 필요하다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에어컨이라던가 휴게실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도 않겠고 그렇다고 방역당국에서 넉넉한 예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뒀을 때 너무나 서로에게 잃는 게 많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죠. 자, 그리고 협력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대와 장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는 장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북 삐라를 탈북 단체에서 북한에 보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북한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했잖아요. 아마 이런 판단이 뒷받침되고 있었을 겁니다. 장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는 섣부른 타협 혹은 일방적인 수용 혹은 고집적인 어떤 경쟁, 회피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관계나 아니면 많은 인간 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면 회피, 무시를 해보셨을 테고, 적당히 나에게 중요하다면 타협도 시도해 봤을 테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완전히 확신이 있다면 대립도 해보셨겠죠. 근데 청소년기의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은 대립이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만 장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뭐 찐 친구, 베스트 어떤 친구들에게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그 스타일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든 상황에 다 적절하진 않으니까 적절한 어떤 방법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협력 갈등 관리 모델입니다. 협력의 관계가 참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는 것도 좋고, 뭐 경쟁하는 것, 회피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협력 관계에서 이 갈등을 풀어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부터 하면 좋을까? 이거부터 하는 게 좋을까? 그래, 이거부터 해보자. 그 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래, 일단은 이거부터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가장 현재로선 좋은 방법이야. 그 다음에는 이걸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걸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 나갔을 때 현재로서는 가장 일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이후에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갈등에 빠졌을 때 우리가 장기간 좋은 관계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싶다면 대체적으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파악이 됐다면 이 다음 단계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의 주의사항은 이 모델이 뭐 만능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또 초반에 서로 협력하겠다라는 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협력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가 완전 경쟁적인 어떤 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이 모델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겠죠. 그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협력 갈등 관리 모델 보면 1단계에서는 일단 생각을 전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립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만 소비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해서 서로에게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더 낫겠다. 그게 더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에 전환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내 입장이 무엇인지, 내 갈등에 대한 내 입장은 무엇이고, 또 상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드러난 이유와 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나만 보면 피하는데 내가 싫을 수도 있지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숨겨진 마음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피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겉으로 드러난 마음과 또 안에 숨겨진 마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로 들어가면 협력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는 이미 협력 의지가 있지만 상대방도 그럴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단계는
이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라던가 내가 갈등을 느낀 부분이라던가 뭐 어떤 나에게 보였던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집어서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혹은 나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건 동의할 수 있어. 그래, 그땐 서운했겠네. 에이,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나는 이런 뜻이었어. 라고 하면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서로 명확히 어, 한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그때 이렇게 한 건 나의 오해였고 또 이러한 부분은 나의 실수였고 그리고 이렇게 너가 행동한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잠깐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주면 좋겠고 마지막 4단계에서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한 해결책을 몇 가지 나열해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서 밑도 끝도 없이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갈등 스타일을 취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협력적인 스타일을 취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상대도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3단계, 4단계 모두 다 불필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협력 갈등 관리 모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참 많죠. 국민의 많은 비율이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70% 이상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 중에서 그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은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더 큰 문제로 비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신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큰 갈등이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방송이 나오죠. 네, 아이들 저녁 시간은 뜨지 않게 해주세요. 또 층견소음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짖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많은 부탁들이 전단으로 붙기도 하고 또 방송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갈등관리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 협력 갈등 관리 모델을 적용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죠. 이거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협력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나도 이사 갈 것이 아니고 상대도 이사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위아래 층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살면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협력적인 스타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위층과의 어떤 식으로든 소통이 되어서 위층도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같이 해결 방향을 찾아볼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2단계에서 막혀버린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단계에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래층이 아니 어떻게 아래층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위층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매트도 깔았고 소음 방지 매트도 깔았고 또 아이들을 뛸 때마다 늘 조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만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같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집안에서만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얘기가 쉬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뭐가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네, 들어보니까 네, 아래층에 저희 아이들이 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래층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동의하는 사안과 동의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어떤 합의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4단계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위층 아이들은 어쨌든 아이들이니까 묶어놓을 수 없잖아요. 학교도 뭐 매일 가는 학교도 있고 일주일 가고 일주일 쉬는 학교들도 있고 격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은 낮에 움직여야 될 자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래층에는 아이들이 없다면 밤 시간에는 최대한 좀 조용히 보낼 자유가 필요하고 그럼 두 사람의 우선순위 중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낮에는 아래층이 최대한 이해를 하고 밤에는 위층이 최대한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걸 정확히 몇 시로 해도 되고 몇 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최대한 잠이 들게 뛰지 않게 조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층도 그럼 위층에서 몇 시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지 않는 한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합의점과 실행 방안들을 찾아갈 수 있겠죠. 협력 갈등 관리 모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알아봤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협력적인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먼저 나한테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상대방도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갈등 관리는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본 성격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성격인지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부딪혀야 풀어지는 성격인 것인지 그런 타고난 기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어떤 규칙들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라던가 상대가 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안일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는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 저희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간에 갈등이 없었죠. 예를 들면 설거지 하기는 뭐 누구, 방 청소하기는 누구, 뭐 거실 청소는 누구 이렇게 해주고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적어도 갈등이 예방되는 거죠. 이 원칙 안에서는 합의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발생할 수 있는 예방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울 때는 일단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 판단하지 말고 물어봐야 되겠죠. 분명하게. 그리고 서로의 책임 범위를 또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 있을 때 남한테 물어본다거나 혹은 뭐 그러지 말고 직접 의논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쉽게 말하면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뒷담화가 인간관계에서 뒷담화가 얼마나 큰 갈등의 소지가 되는지 성인이 된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갈등 예방 원칙 세우기입니다. 자, 4인 가족이죠. 자, 이 부분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소파에 기대면서 리모컨 탁 했죠. 그랬더니 부인이 TV 꺼 아이들 공부하잖아. 이렇게 된 거죠. 내 자리가 없다니. 예. 그러면서 휴일까지 일했으니까 잠이 밀렸겠죠. 밀린 잠이나 자려고 침대에 눕자 부인이 준원이 씻기고 놀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실수도 없다니. 네. 집에서 실수 없는 남편 너무나 괴롭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고 아무것도 돕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 아내는 밉죠. 이렇게 설정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뭐 부인도 같이 맞벌이 한다. 혹은 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일을 하는 전업주부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전제는 이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목표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가정을 잘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2명이라고 보죠. 어떤 기본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면 좋을까요? 이 원칙들을 세워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휴일에 퇴근하고 들어왔다면 뭐 토요일, 일요일 5시, 6시 정도라고 봅시다. 자, TV를 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TV를 꺼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휴일의 공부는 뭐 예를 들어 아빠 오시기 전에는 끝낸다. 아니면 토요일에는 모두 끝내고 토요일까지는 모두 끝낸다. 혹은 남은 숙제 금요일 전에 다 끝낸다. 아이들은 숙제를 뭐 금요일까지 끝낸다. 그래서 휴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라거나 뭐 그런 거죠. 휴일의 공부는 오전 안에 다 끝낸다. 뭐 그런 거 있죠. 씻기고 놀아줘 라고 되어 있다면 그런 것도 뭔가 규칙을 세울 수 있죠. 몇 시 전에 한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면 둘이 씻고 노는 것도 어떤 규칙을 세우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남편이 노는 사람은 아니고 밖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왔고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규칙을 세웠을 때 이 가정이 행복하게 서로의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유지될 수 있는지 규칙을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뭐 아내의 규칙, 남편의 규칙, 아이들의 규칙, 그리고 모두의 규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2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